고전 맛집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로 불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11세기 초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여성 작가가 쓴 겐지 모노가타이입니다. 네. 천년 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또 어떤 고민하면서 살았을까요? 이 소설이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소설의 무대, 바로 일본의 헤이안 시대로 가봐야 할 텐데요. 대체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멋과 아름다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던 시대였어요.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시를 짓고 사랑을 나누는 게 그냥 일상이었죠. 특히 이 시대에는 향기가 그렇게 중요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향은 그냥 방향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분, 교양, 개성 이런 걸 드러내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거든요. 자기 표현이요? 네, 자신만의 향을 직접 만들어서 옷에 배게 하는 훈회라는 문화도 있었고요. 심지어 계절에 어울리는 향이 딱 정해져 있을 정도였어요. 와, 겉보기엔 정말 우아하고 화려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불안하며? 당시 결혼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의 집을 방문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만약 남편의 발길이 끊기면 그걸로 결혼 생활도 그냥 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삶은 늘 기다림과 불안 속에 놓여 있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는 그냥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개념이라는 모노노 아와레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노노 아와레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감정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순수하게 와, 정말 예쁘다. 감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꽃도 곧 지겠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로 그 자연스러운 감정 전체를 말해요. 기쁨이란 슬픔이 같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작가는 바로 이 모노노 아와레라는 렌즈를 통해서 화려한 궁정 속 여성들이 겪는 사랑의 기쁨, 질투, 슬픔, 체념 같은 아주 섬세한 마음의 결을 깊이 있게 그려낸 겁니다. 그렇군요. 이 소설 출간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하죠? 네, 어마어마했죠. 당시에는 이야기책이라고 하면 여성들이나 읽는 시간 낭비?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황이랑 최고 권력자들까지 이걸 돌려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와, 정말요? 재밌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한 소녀가 이 소설의 완역본을 손에 넣고는 방에 틀어박혀서 밤새워 읽었다는 일기가 발견됐대요. 하하, 천년 전에도 정주행이랑 몰아보기가 있었던 셈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인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후대 시인들 사이에서는 겐지 모노가타리를 읽지 않고 시를 짓는 것은 유감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의 연극, 그림 같은 문화 전반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빛나는 주인공 겐지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섬세하고 애틋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인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 마음에 깃든 모노노 아와레를 함께 느껴보시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 될 겁니다. 고전 맛집,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천년 전 화려한 궁중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권력의 드라마 겐지 이야기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복잡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먼저 살펴보자. 먼저 우리의 주인공 히카루 겐지다. 황제와 키리스보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눈부시게 잘생겨서 빛나는 겐지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키리스보는 신분이 낮아 국벌 사람들의 질투를 받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겐지의 아버지인 황제는 겐지를 끔찍이 아끼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황태자가 아닌 신하의 신분으로 내려보냈다. 여기 겐지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바로 코키된 부인이다. 그녀는 황제의 첫 번째 부인이자 무대신의 딸이다. 자기 아들이 황태자인데 황제가 겐지만 예뻐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핵심 후지스보가 등장한다. 그녀는 죽은 겐지의 어머니를 쏙 빼다는 황제의 새 부인이다. 겐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그녀에게 금지된 감정을 품게 된다. 후지스보는 헤이부큐 왕자의 여동생이자 나중에 나올 무라사키의 고모이기도 하다. 한편 겐지에게도 정식 아내가 있다. 바로 좌대신의 딸 아오이 공주다. 아오이 공주는 콧대 높고 차가운 성격이라 겐지와 사이가 영 좋지 않다. 부부라기보다는 남남처럼 지낸다. 이런 겐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인물, 바로 무라사키다. 회부큐 왕자의 딸인 그녀는 겐지가 직접 데려다가 자신의 이상형으로 키운 아이자 나중에 두 번째 아내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다. 겐지의 연애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로쿠조 부인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전 황제의 형인 젠보 왕자의 미망인이다. 겐지보다 연상인 그녀는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 유가오도 있다. 그녀는 토노추조의 연인이었다가 겐지를 만나게 되는데 귀신에 홀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겐지의 절친이자 라이벌 토노추조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아오이 공주의 오빠이자 좌대신의 아들이다. 겐지와는 천안매부 사이이자 둘도 없는 친구다. 이 외에도 겐지가 짝사랑했지만 실패한 아사가오 공주, 수줍음 많은 CS 모아나, 공주 등 수많은 인물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야기는 총 9개의 큰 사건으로 흘러간다. 첫 번째, 키리스보, 켄지의 탄생과 어머니의 슬픈 죽음을 다룬다. 두 번째, 빗자루 나무, 비 오는 날 밤 남자들이 모여 여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3제, 우스세미, 지방수령 이오노스케의 아내인 그녀와 켄지의 아슬아슬한 만남이 이어진다. 이번째, 유가오, 미스터리한 꽃 같은 여인 유가오와의 짧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다섯 번째, 무라사키, 어린 무라사키를 만나 겐지가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6번째, 홍화, 겐지가 붉은 코를 가진 CS 무아나 공주를 만나는 에피소드다. 7번째, 단풍축제, 화려한 가을 축제 속에서 벌어지는 궁중의 암투와 견지의 활약을 그린다. 8번째, 꽃연애, 벚꽃달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만남, 오보로즈 키오 공주와의 사건이 기다린다. 그리고 9번째, 아오이, 질투와 저주, 그리고 아오이 공주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으로 일부가 마무리된다. 이 복잡한 인물 관계도 속에서 과연 어떤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벌어질까?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 해이한 시대로 떠나보자. 첫 번째 이야기, 키리스보가 시작된다. 어느 황제의 궁궐에 수많은 훅꽃이 살고 있었다. 그중 신분은 그리 높지 않지만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키리스보였다. 다른 높은 신분의 여인들은 키리스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황제의 사랑을 그녀가 가로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키된 부인을 비롯한 훅꽃들은 키리스보가 지나갈 때마다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굴려의 시기와 질투는 점점 더 심해졌다. 복도에 더러운 물건을 둬서 옷을 망치게 하거나 문을 잠가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유치한 괴롭힘이 계속되었다. 키리스보는 마음의 병을 얻어 점점 야위어갔다. 하지만 황제는 그런 그녀를 더욱 애틋하게 여기며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황제를 보며 수군거렸다.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다. 저러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속 사랑의 눈먼 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키리스보는 옥처럼 고운 왕자를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빛나는 겐지라 불리게 될 주인공이다. 황제는 아기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이미 곡희된 부인이 낳은 첫째 왕자가 있었지만 새로 태어난 아기의 미모와 총명함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곡희된 부인은 위기감을 느꼈다. 내 아들이 태자 자리를 뺏길지도 몰라. 저 천한 여자의 아들이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키리스보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결국 그녀는 치료를 위해 침정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붙잡았지만 키리스보는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함께하자고 맹세하지 않았어.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다는 말이오. 마지막 순간이 너무 일찍 찾아왔나 봅니다. 폐하를 두고 떠나야 하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키리스보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황제는 큰 충격에 빠졌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어린 겐지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그저 어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다. 황제는 키리스보의 풍계, 즉 지위를 한 단계 높여주었다. 죽은 뒤에야 내린 늦은 선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황제는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욱 그녀가 그리워졌다. 황제는 키리스보의 친정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사신을 보내 아들을 굼으로 데려오게 했다. 굿으로 돌아온 어린 겐지는 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게 자랐다. 그 미모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황제는 겐지를 보며 말했다. 지제 엄마가 없으니 다른 후손들이 너에게 잘해줄 것이다. 놀랍게도 겐지의 살인미소 앞에서는 그 독한 쿠키된 부인조차 마음이 약해졌다. 겐지는 궁궐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다.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온 관상가가 겐지를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의 관상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를 상이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하로 남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나 큽니다. 황제는 고민에 빠졌다. 아들을 태자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겐지의 앞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결국 황제는 결단을 내렸다. 이 아이를 황족이 아닌 신하의 신분으로 낮추어라. 겐지라는 성을 내리고 내 곁에서 나래지를 돕게 하겠다. 그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왕자는 겐지라는 성을 가진 귀족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황제는 키리스보를 잊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폐하, 선대 황제의 따님 중에 후지스보라는 공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미모가 돌아가신 키리스보님과 꼭 닮았다고 합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후지스보 공주를 굿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정말이다. 내 죽은 연인이 살아 돌아온 것 같구나. 황제는 후지스보 공주를 새로운 후꽃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키리스보와 꼭 닮았지만 신분이 훨씬 높았기에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어린 겐지는 새어머니가 된 후지스보를 잘 따랐다. 그녀에게서 친어머니의 모습을 느꼈기 때문이다. 후지스보, 겐지에게 잘해주시오. 저 아이는 당신을 보며 죽은 어미를 떠올린답니다. 겐지는 후지스보의 곁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어머니 같은 그리움이었지만 점차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변해갔다. 어느덧 겐지는 12살이 되었다. 이제 어른이 되는 관례, 즉 성인식을 치를 때가 된 것이다. 성인식은 화려하게 치러졌다. 겐지의 긴 머리를 자르고 어른의 상투를 틀었지만 그의 미모는 여전히 빛이 났다. 사람들은 그를 빛나는 견지라고 불렀다. 성인식이 끝난 날 밤, 겐지는 결혼을 했다. 상대는 당시 권력이 막강했던 좌대신의 딸 아오이였다. 하지만 아오이는 겐지보다 4살이나 많았고 콧대 높은 아가씨였다. 어린 신랑이라니 아직 애송이잖아. 아오이는 겐지를 어린애 취급하며 차갑게 대했다. 겐지 역시 거만하고 쌀쌀맞은 아오이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다. 겐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궁궐에 있는 새어머니 후지스보뿐이었다. 아내인 아오이님은 너무 차가워. 세상에 후지스보님처럼 아름답고 다정한 분은 없을 거야. 왜 나는 그런 분과 결혼할 수 없는 걸까? 결혼을 했지만 겐지는 신혼집보다 궁궐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는 후지스보의 처소 근처를 서성이며 닿을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했다. 빛나는 겐지의 화려하면서도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1000년 전 일본의 왕권에서 황제가 키리스보라는 여인을 아주 사랑했어요. 하지만 다른 높은 신분의 여인들은 키리스보가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질투해서 그녀를 괴롭혔고 키리스보는 마음의 병으로 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던 중 키리스보가 예쁜 아들 겐지을 낳았는데 황제는 이 아이를 더 아꼈고 코키된 부인은 자기 아들이 왕위에서 밀릴까봐 화가 났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빛나는 겐지, 그의 이름만으로도 세상은 떠들썩했다. 겐지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연애조차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로맨틱한 소문 따위는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겐지의 방에서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인 토노추조가 겐지의 책상 서랍을 겼는지라며 물었다. 겐지, 그 서랍 속에 든 편지들 좀 보여주게. 그냥 평범한 안부 편지 말고 뭔가 진한 사연이 있는 것들 말이야. 보여줄 만한 게 없어. 다들 뻔한 내용인걸. 에이, 내숭 떨지 말고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여자의 편지 그런 게 진짜잖아. 토노추조가 끈질기게 졸라대자 겐지는 어쩔 수 없이 편지 몇 통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때 연애 박사로 통하는 우마노 카미와 춤과 노래에 능한 시키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오, 무슨 재미난 이야기 중인가? 이 몸이 빠질 수 없지. 잘 알았어. 우리가 지금 어떤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인지 토론하고 있었거든. 자네 생각은 어떤가? 여자를 하세 등급으로 나눈다면 답은 뻔해. 우마노 카미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았다. 신분이 너무 높은 여자는 부담스럽고 너무 낮은 여자는 격이 떨어지지. 결국 지방관의 딸 같은 중류층 여자가 최고라네. 중류층? 의외인걸. 들어보게. 내가 겪은 일이야.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나를 너무 좋아해서 탑이었지. 우마노 카미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여자는 질투가 너무 심했어. 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지. 그래서 하루는 내가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차갑게 대했거든. 효과는 무슨, 그 여자가 내 손가락을 꽉 깨물어 버리더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웃지 마. 난 진심이었다고. 결국 그 여자랑은 헤어졌지만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씁쓸하더군. 우마노 카미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시키부가 입을 열었다. 난 반대야. 너무 똑똑한 여자도 골치 아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대학 교수님의 딸을 만났는데 머리는 정말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녀를 만나러 갔더니 커다란 병풍기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시키부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고 보니 감기 때문에 마늘을 잔뜩 먹어서 입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냄새가 사라지면 다시 오세요 라고 하더군. 밤이 깊도록 그들의 수다는 계속되었다. 겐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완벽한 여자는 없다는 거군. 다들 하나씩은 문제가 있어. 다음 날 비가 그치자 겐지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점성술사가 겐지를 말렸다. 왕자님, 오늘은 불길한 별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댁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하필이면 오늘이라니.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 겐지의 부하인 키노카미가 나섰다. 제 집이 안전한 방향에 있습니다. 누추하지만 쉬었다 가시지요. 겐지는 키노카미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작지만 아늑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겐지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옆방에서 소곤거리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겐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문틈으로 엿보았다. 방 안에는 키노카미의 어린 남동생과 그의 누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나, 저기 겐지 왕자님이 와 계신데요. 진짜 잘생겼대요. 조용히 해. 들리겠다. 우린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야 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키노카미의 새어머니인 우스셈이었다. 그녀는 지방관의 아내였지만 나이가 젊고 기품이 있었다. 겐지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묘하게 끌렸다. 어젯밤 친구들이 말했던 중류층 여자의 매력, 이런 것일까 싶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겐지는 몰래 우스세미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우스세미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너무 놀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을 본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우스세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겐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운명이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겐지는 부드럽지만 강인한 태도로 그녀를 설득했다. 천하의 바람둥이
겐지의 매력 앞에서 우수세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한 신분이고 당신은 고귀한 분이잖아요. 신분 따위는 상관없소.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소. 그날 밤 겐지는 우수세미와 짧지만 강렬한 만남을 가졌다. 새벽 닭이 울자 겐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다시 만나러 오겠소. 그때까지 나를 잊지 마시오. 아니요, 오지 마세요. 이건 꿈이었을 뿐입니다. 겐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차에 올랐다. 삐갠 뒤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겐지의 마음속에는 우스셈이라는 작은 그림자가 깊게 새겨졌다. 완벽한 여자는 없다던 친구들의 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겐지는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고대 일본 구정에서 사는 미남 젊은이 겐지가 친구들과 비오는 밤에 모여 재미있는 연애 경험을 나누며 웃고 즐겼다. 다음날 별점을 보는 사람이 불길하다고 해서 집에 못 가고 친구 키노카미의 집에 머물렀다. 그 집에서 키노카미의 젊은 새어머니 우스세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밤에 몰래 그녀 방으로 들어갔고 우스세미는 남편이 있어서 놀라 저항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겐지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지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당신에게 편지 한 통이라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소. 그때 하녀 추조가 주인을 데리러 왔다. 겐지는 여인을 쉽게 놓아주지 않다가 하녀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내 사랑은 이렇게나 깊은데 당신의 냉정함은 정말이지 세상에 둘도 없을 겁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여인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신분이고 상대는 고귀한 왕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소에는 무시하던 남편 이요노스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날이 밝았다. 켄지는 여인을 문까지 배웅했다. 문을 닫는 순간 그 문이 마치 행복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다. 켄지는 밖으로 나갔다. 그때 서쪽 건물의 빌라인드가 급하게 올라갔다. 누군가 겐지를 훔쳐보고 있었다. 새벽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겐지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 아내의 집으로 돌아온 겐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여인의 평범하지만 매력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몸부림쳤다. 며칠 뒤 겐지는 여인의 의부자들인 키노카미를 불러 물었다. 자네 집에 있던 그 꼬마 말일세 아주 똘똘하게 생겼던데 내 시종으로 쓰면 어떨까? 황제께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이의 누이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자네에게 이복 동생을 낳아 주었나? 아닙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한 결혼이라 부부 사이도 좋지 않고요. 5, 6일 뒤 키노카미가 그 소년을 데리고 왔다. 소년은 아주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겐지는 소년을 살갑게 대해주며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슬쩍 누이에 대한 편지를 소년 편에 보냈다. 누이는 편지를 보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 겐지의 글씨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다음 날 겐지가 다시 소년을 불렀다. 저 겐지 왕자님께 가요. 왕자님께 전해드려라. 여기엔 그런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에이, 누나도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왕자님이 꼭 답장을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어린이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런 심부름은 하는 게 아니야. 그럴 거면 왕자님께 가지 마라. 하지만 왕자님이 오라고 하셨는걸요. 소년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겐지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단다. 답장 가져오는 걸 잊었니? 소년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 그러니? 누나가 뭐라고 하던? 집에는 그런 편지를 읽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답답하군.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켄지는 다시 편지를 써서 소년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네 누나는 내가 만만해서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늙은 남편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겠니? 넌 그 늙은이 말고 내 아들이 되거라. 소년은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었다. 켄지는 소년에게 멋진 구청 예보까지 맞춰주며 신하들처럼 아꼈다. 켄지는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여인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아주 딱딱한 형식적인 답장만 보냈다. 사실 여인도 켄지가 너무나 잘생겼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만나면 자신의 평범한 외모에 켄지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다. 켄지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켄지는 점성술을 핑계로 방향이 불길하다며
다시 한번 그 집으로 피신하기로 했다. 소년이 미리 누나에게 겐지의 방문 소식을 알렸다. 왕자님이 오신다고? 안 돼. 난 숨어야겠어. 여인은 하녀 주조의 방으로 도망쳐 숨어버렸다. 겐지는 밤이 깊어지자 소년을 시켜 그녀를 찾게 했다. 누나, 정말 너무해요. 왕자님이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숨다니요. 조용히 해라. 어린애가 나서는 거 아니다. 왕자님께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마사지를 받고 있다고 전해라. 여인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견지는 소년의 보고를 듣고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정말이지. 내 인생 최악의 흑역사로군. 정말 너무하는군. 겐지는 한숨을 푹 쉬며 시 한 수를 읊어 소년에게 들려보냈다. 소노아라의 빗자루 나무. 처럼 멀리서는 보이지만 다가가면 사라지는 그대여. 내가 길을 잃은 겁니까? 여인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그녀는 답시를 보냈다. 저는 그저 앙상하게 말라가는 보잘것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소년은 겐지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몰랐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겐지는 그녀의 독한 고집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 단호함에 더 끌렸다. 결국 겐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소년에게 속삭였다. 누나가 숨어있는 곳으로 날 안내하렴. 너무 어려워요. 문도 잠겨 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할 수 없지. 그럼 너라도 날 버리지 말거라. 겐지는 소년을 자신의 침대 옆에 눕혔다. 겐지는 매정한 누나 대신 귀여운 남동생이라도 옆에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옛날 일본 구정에서 고귀한 왕자 겐지가 평범한 집안에 결혼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편지를 보내고 만나려 하지만 여인은 신분 차이와 남편 때문에 겐지를 피하려 해요. 겐지는 여인의 어린 동생을 시종으로 삼아 편지를 전달하지만 여인은 두려워 숨거나 딱딱한 답장만 보냅니다. 결국 겐지는 슬퍼하며 시를 지어 여인에게 전하고 여인도 답시를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어두운 밤, 겐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는 옆에 있는 소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야.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세상이 다 싫어질 지경이야. 겐지의 말이 어찌나 애절한지 소녀는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소년의 작은 체구와 머리 모양은 누나인 우수세미와 쏙 빼닮아 있었다. 겐지는 소년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몰래 숨어들어가 우수세미를 찾고 싶었지만 그러다 들키면 엄청난 스캔들이 들게 뻔했다. 오늘 밤은 그냥 참아야겠구나. 날이 밝으면 가야지. 하지만 겐지는 고민에 빠져 날이 밝기 전에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다정한 작별 인사도 없자 소녀는 섭섭함을 느꼈다. 우스세미는 겐지에게서 연락이 없자 그가 마음을 접었다고 생각했다.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며칠 뒤 겐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년을 다시 불렀다. 나 정말 힘들다. 잊으려고 해도 네 누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네가 기회를 좀 만들어줘. 알겠어요. 제가 눈치 봐서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마침내 기회가 왔다. 집주인인 키노카미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집에는 여자들만 남게 된 것이다. 소녀는 해가 지자마자 마차를 보내 겐지를 데려왔다. 겐지는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아주 허름한 옷으로 변장했다. 대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가자. 겐지는 소년을 따라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소년은 겐지를 동쪽 건물 복도에 숨겨주었다. 문이 왜 닫혀 있지? 오늘같이 더운 날에. 소년은 짐짓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하녀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연기한 것이다. 아침부터 서쪽 날개의 부인께서 오셔서 마님과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바둑이라니.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 겐지는 살금살금 문틈으로 다가가 방 안을 엿보았다. 더운 날씨 탓에 커튼이 걷혀 있어 안이 후이 들여다보였다. 등잔문 근처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얼굴을 가리려 애쓰고 있었다. 저 사람이 분명 내 사랑 우스쌤일 거야. 참으로 우아하구나. 그 맞은편에는 다른 여인이 앉아 있었다. 얇은 흰 옷 위에 화려한 꽃무늬 겉옷을 걸쳤는데 옷차림이 꽤나 자유분방해 보였다. 그녀는 옷기지를 여미지도 않아 목선이 후이 드러났고 자세도 아주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바로 노키바노 옥이었다. 저 여자는 정말 거침이 없군. 머릿결도 좋고 예쁘장한데 왠지 철이 없어 보여.
다 뒀다. 내가 졌네. 어디 점수 좀 세어볼까? 10, 20, 30, 40. 숫자를 세는 모습이 참 활기차구나. 조용히 앉아있는 우스세미와는 딴판이야. 우스세미는 겐지의 시선을 느꼈는지 불편한 듯 몸을 돌렸다. 옆얼굴이 살짝 보였지만 눈꺼풀이 조금 부어있어 평소보다 덜 예뻐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와 외모의 단점을 덮고도 남았다. 아하하, 너무 재밌다. 한 판 더 해? 노키바노 오기는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었다. 겐지는 꽉 막힌 구중 생활만 하다가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꽤 흥미로웠다. 그때 소년이 방 안에서 일어섰다. 겐지는 황급히 다시 숨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틀렸어요. 아직 손님이 안 가셨거든요. 그럼 그냥 돌아가란 말이냐?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님이 잠들면 기회를 볼게요.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이 문단속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문 잠급니다. 다들 주무세요. 다들 잠든 모양이다. 지금이 기회야. 소녀는 누나인 우스세미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겸지를 몰래 방으로 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시끄러운 여자는 아직도 있니? 네. 누나 방에서 같이 자려나 봐요. 겐지는 이미 다 봤으면서 시치미를 뚝 뺐다. 소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병풍으로 가린 뒤 겐지가 들어올 길을 만들었다. 겐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우스세미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겐지가 오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지난번 만남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옆에서 노키바노 오기는 세상 모르고 쿡쿨 자고 있었다. 그때 우스세미의 코끝에 익숙한 향기가 스쳤다. 겐지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다. 설마 그분이? 우스세미는 어둠 속에서 겐지의 실루엣을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겐지가 침대로 다가갔다. 한 사람만 자고 있는 게 보였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겐지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잠든 여인 옆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스세미가 아니잖아. 침대에 누워있는 건 아까 봤던 노키바노 오기였다. 겐지는 멘붕에 빠졌다. 내가 방을 잘못 찾았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스세미가 눈치채고 튀었구나. 정말 독한 여자야. 겐지는 허탈했지만 눈앞에 있는 노키바노 오기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키바노 오기가 눈을 떴다. 그녀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지만 워낙 천진난만해서인지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사실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 겐지는 우스세미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순진한 노키바노 오기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 어머, 정말요? 저를요? 그렇소. 우리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하오. 사람들이 알면 곤란해질 테니까.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겐지는 그녀가 싫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도망친 우스세미 생각뿐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가야겠소. 이 소년에게 연락하리다. 겐지는 우스세미가 벗어두고 얇은 겉옷을 챙겨서 방을 나왔다. 겐지는 자고 있던 소년을 흔들어 깨웠다. 야, 일어나.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거기 누구냐? 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게. 집에서 일하는 늙은 하녀였다. 소녀는 깜짝 놀라 얼버무렸다. 저예요. 잠시 바람 좀 쐬려고요. 그때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면서 겐지의 큰 키가 드러났다. 뒤에 있는 건 누구냐? 아니, 민부 아니냐? 키가 콩나물처럼 쑥쑥 컸네. 할멈은 겐지를 키가 큰 하녀인 비부로 착각했다. 아이고, 배야. 어제부터 배탈이 나서 죽겠구나. 너도 몸 조심해라. 다행히 할멈은 배가 너무 아파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지나갔다. 겐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휴, 10년 감수했네. 하마터면 망신당할 뻔했어. 집으로 돌아온 겐지는 소년에게 화풀이를 했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누나는 정말 너무하더구나. 내가 그렇게 싫다니? 죄송해요. 너랑도 이제 끝이다. 너만 보면 이 굴욕적인 사건이 생각날 것 같아. 겐지는 우스세미가 남기고 간 얇은 겉옷을 꺼내보았다. 그리고 붓을 들어 종이에 시를 적었다. 매미가 허물만 남기고 사라지듯 그대도 옷만 남기고 떠났구려. 그는 이 시를 쓴 종이를 소년에게 건네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누나에게 시를 전해주었다.
우스세미는 시를 읽고 마음이 흔들렸다. 매미 허물이라 나를 빗대어 쓴 말이구나. 우스세미는 눈물이 맺힌 채 시 여백에 답장을 저었다. 이슬에 젖은 매미 날개처럼 제 소매도 눈물로 젖어 있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노키바노 오기는 켄지의 연락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옛날 일본 구정에서 사는 멋진 남자 겐지는 좋아하는 여자 우스세미를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왔어요. 우스세미의 동생 소년이 도와줘 겐지는 몰래 집에 숨어 들어가 우스세미가 친구와 바둑두는 걸 문틈으로 살짝 봤어요. 밤이 깊어지자 소년의 도움으로 겐지는 조용히 우스세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야기는 겐지가 로쿠조 부인을 몰래 만나러 다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겐지는 꿈에서 나오는 길에 오랫동안 알아누워 수녀가 된 옛 유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유모의 집은 서민들이 모여 사는 좁은 골목에 있었다. 대문이 잠겨있어 마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겐지는 하인을 시켜 유모의 아들인 호레미스를 불러오게 하고는 잠시 그 초라한 골목길을 둘러보았다. 바로 옆집이 눈에 띄었다. 낡은 울타리 위로 하얀 발이 쳐져 있었는데 그 틈으로 누군가가 밖을 훔쳐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저 집은 뭘까? 여자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겐지는 낡은 마차를 타고 왔고 수행원도 없었기에 아무도 그가 천하의 겐지 왕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터였다. 그는 마음 편히 옆집을 구경했다. 낡은 울타리 위로 덩그리식 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하얀 꽃들이 마치 웃고 있는 사람의 입술처럼 피어 있었다. 저 하얀 꽃은 이름이 뭐냐? 유가오, 즉 저녁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허름한 담장에 저렇게 예쁜 꽃이 피다니 신기하네요. 가난한 동네의 좁은 집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하얀 꽃들은 묘하게 아름다웠다. 겐지는 꽃을 조금 꺾어오라고 시켰다. 하인이 꽃을 꺾으려 하자 집 안에서 노란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나와 하얀 부채를 건넸다. 그냥 가져가시면 꽃이 상할 거예요. 여기 담아가세요. 그때 유모의 아들 코레미스가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아이고, 왕자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기다리시게 하다니 죄송합니다. 아, 열쇠를 못 찾아서 그만. 괜찮다. 덕분에 재밌는 구경을 했어. 겐지는 유모의 집으로 들어갔다. 경들어 약해진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겐지를 맞이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처님 곁으로 가기 전에 도련님 얼굴을 다시 보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 마라.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출세하는 것도 봐야지. 겐지는 유모를 위로하고 집을 나섰다. 그때 아까 옆집 소녀에게 받은 부채가 생각났다. 부채에는 흘려 쓴 글씨로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궁금해하시던 꽃은 유가오랍니다. 저녁 이슬에 젖어 반짝이는 모습이 낯설게 보이셨나 봐요. 허, 글씨체에 기품이 있군. 서민 동네에 살지만 교양이 있는 여자야. 겐지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코레미스에게 옆집에 대해 알아보라고 시켰다. 알아봤는데 시골에 내려간 지방관리의 집이라더군요. 부인이 젊고 사교적이라 형제들이 자주 드나든답니다. 그렇군. 하지만 이 시는 분명 남자가 쓴 게 아니야. 겐지는 부채에 답장을 써서 하인에게 건넸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코레미스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왕자님, 옆집에 묘한 여자가 숨어 살고 있습니다. 하녀들이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정체를 꽁꽁 숨기더군요. 그래? 더 자세히 알아봐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왕자님, 이런 시시한 일에 너무 깊이 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겐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코레미스는 결국 겐지와 그 정체불명의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겐지는 낡은 사냥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밤늦게 그녀의 집을 찾았다. 여자는 겐지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의 우아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유가오라는 꽃 이름처럼 돋없고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 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누구신지 몰라서 무서워요. 겐지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마치 옛날 이야기 속의 도깨비나 여우처럼 밤에 만났다가 새벽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 좁고 시끄러운 서민들의 집에서는 편안하게 사랑을 속삭일 수가 없었다. 옆집의 방아 찢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다.
여기서는 도저히 못 있겠군. 시끄러워서 머리가 다 아파. 어느 날 밤, 켄지는 결심했다. 당신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겠소.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갑자기 어디로요? 저는 무서워요. 여우에게 홀린 셈 치고 따라오시오. 켄지는 억지로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하녀 오콘도 함께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켄지의 소유지만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저택이었다. 잡초가 무성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여긴 너무 무서운 곳 같아요. 걱정 마시오. 내가 곁에 있는데 귀신인들 얼씬하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저택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켄지가 얼굴을 가리던 천을 벗자 유가오는 깜짝 놀랐다. 촛불 아래 드러난 켄지의 얼굴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다니. 이제 내 정체를 짐작하겠소? 당신도 이제 이름을 알려주시오. 저는 어부의 딸처럼 이름도 없는 여자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켄지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웬 여자가 켄지의 머리맡에 나타났다. 그녀는 질투에 가득 찬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꿈속의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제쳐두고 이런 천한 여자에게 빠지다니 용서할 수 없다. 꿈속의 여자가 유가오를 잡아채려는 순간 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헉, 이게 무슨 꿈이지? 방 안의 촛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유가오가 덜덜 떨고 있었다. 괜찮소? 무서운 꿈을 꾸었나 보구려. 우콘, 불을 켜라. 켄지는 칼을 뽑아들고 하녀 오콘을 불렀다. 오콘도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켄지가 사람을 불러 불을 켜는 사이 유가오의 상태가 이상해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더니 축 늘어졌다. 이봐, 정신 차려. 왜 이래? 여우에게 홀리기라도 한 거야. 하지만 유가오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나를 두고 가지 마. 켄지는 차가워진 유가오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본 믿기지 않을 만큼 허무한 죽음이었다. 아가씨, 그 넓고 음산한 저택에 비명과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불길하게 울고 있었다. 켄지는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녀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와서. 코레미스가 뒤늦게 도착했다. 왕자님, 코레미스, 그녀가 죽었어.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진정하십시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왕자님 명예가 끝장납니다. 코레미스는 냉정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시신을 거작에 싸서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산속의 절로 옮기기로 했다. 나도 같이 가겠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야겠어. 안 됩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켄지는 고집을 피워 마차에 올랐다. 안개 낀 새벽길을 달리며 켄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절에 도착한 켄지는 유가오의 시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왜 나를 두고 떠난 거니? 그 짧은 행복이 전부였던 거니? 장례 절차를 스님에게 맡기고 켄지는 겨우겨우 궁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황제는 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전국의 사찰에 기도를 올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빛나는 켄지가 요절하는 게 아니냐며 수근거렸다. 켄지는 병석에서도 유가오를 잊지 못했다. 그는 홀로 남은 하녀 오콘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여 돌봐주었다. 오콘을 볼 때마다 켄지는 덧없이 사라진 하얀 꽃, 유가오를 떠올리며 가슴을 쳤다. 내 사랑은 왜 이리도 불행한가? 그날 밤의 악몽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옛날 일본에서 왕자 겐지는 병든 옛 유모를 찾아가려다 가난한 동네에서 예쁜 유가오 꽃을 보고 그 집 소녀가 준 부츠에 적힌 시를 읽으며 호기심이 생겼어요. 겐지는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동네가 시끄러워 불편해서 그녀를 자신의 빈 저택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소녀는 겐지의 아름다운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유가오가 세상을 떠난 뒤 겐지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오콘에게 속삭였다. 너의 주인님이 그렇게 급하게 떠난 걸 보니 나도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운명인가 봐. 겐지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오콘을 위로하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겐지님, 제발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겐지의 상태가 나빠지자 주변은 발칵 뒤집혔다. 황제가 보낸 사신들이 빗방울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장인어른인 좌대씨는 매일같이 찾아와 난리를 피웠다. 아니, 사위, 이야기 그렇게 좋다네. 제발 좀 먹어보게. 굿이라도 한 판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좌대신의 극성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이 도운 건지 겐지는 20일을 앓고 난 뒤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9월 20일이 되자 겐지의 얼굴에는 다시 핏기가 돌았다. 살이 좀 빠져 헬쓱해졌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치명적인 매력을 풍겼다. 하지만 겐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가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곤 했다. 사람들은 그런 겐지를 보며 수근거렸다. 저러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너무 슬퍼하시는데? 어느 조용한 저녁 겐지는 다시 우콘을 불렀다. 우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유가오는 왜 끝까지 자기 정체를 숨겼던 걸까? 날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겐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겐지님이 처음부터 너무 수상하게 구셨잖아요. 내가? 수상했다고? 네, 이름도 안 밝히고 밤마다 몰래 찾아오시고 아가씨 입장에선 겐지님이 진짜 사람이 맞나 싶었을 거예요. 그냥 잠깐 데리고 놀다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요. 아, 정말 꼬일 대로 꼬였구나. 난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인 황제 폐하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몸을 사린 건데. 겐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라도 알고 싶어. 49제 때 불공을 들이려면 이름이라도 제대로 불러야 할 거 아냐. 유가오는 도대체 누구였어? 이제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아가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토노 추조님을 만나 3년 정도 행복하게 지내셨죠. 토노 추조? 내 친구 토노 추조라고? 네. 하지만 토노 추조님의 본처 쪽 집안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겁이 많아서 도망치듯 거처를 옮기셨고요. 그러다 겐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토노 추조가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던 그 여자가 유가오였구나. 잠깐, 그럼 혹시 아이도 있었어? 네. 작년 봄에 태어난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나한테 데려와. 내가 키우겠어. 정말이세요? 유가오의 핏줄이잖아. 그 아이를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아. 토노 추조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가 내 궁에서 몰래 키울게. 겐지는 왠지 모를 의무감에 불타올랐다. 그는 유가오의 딸을 자신이 거두기로 결심했다. 한편 겐지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여인 우스세미의 소식이 들려왔다. 우스세미의 남편인 이오노스케가 지방 발령을 받아 부인을 데리고 멀리 떠나게 된 것이다. 우스세미가 떠난다고. 매정한 사람. 내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연락 한 번 없더니. 하지만 우스세미도 겐지를 잊은 건 아니었다. 그녀는 겐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몰래 편지를 보냈다. 소식이 없어 걱정했습니다. 매미 허물처럼 덧없는 목숨, 당신 소식에 겨우 숨이 붙어 있네요. 역시 날 잊지 않았어. 글씨는 좀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이 느껴져. 겐지는 우스세미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장난기가 발동해 우스세미의 의붓딸인 모키바노 오기에게도 슬쩍 편지를 찔러 넣었다. 이 편지가 다른 남자 손에 들어가면 큰일인데. 뭐 어때? 내 알바 아니지? 노키바노 오기는 겐지의 편지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지만 글씨체나 문장 수준이 너무 형편없었다. 아, 이건 좀 깬다. 역시 우스세미가 훨씬 낫네. 유가오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겐지는 히에이 산의 절에서 비밀리에 추모식을 열었다. 겐지는 유가오의 옷을 챙기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를 봤다. 오늘 눈물로 묶은 이 옷고름. 다음 생에는 다시 풀 수 있을까? 모든 의식은 엄숙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겐지는 직접 축원문을 작성하며 죽은 연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날 밤 겐지는 꿈속에서 다시 그 공포스러운 형상을 보았다. 유가오가 죽던 밤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겐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그 귀신이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다. 이오노스케 일행이 떠나는 날 겐지는 우스세미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냈다. 그것은 우스세미가 지난 여름 놓고 갔던 얇은 겉옷이었다. 이제는 만날 희망이 없으니 당신이 남긴 허물 같은 이 옷도 돌려주겠소.
내 눈물로 푹 젖어버렸지만 말이오. 우스세미는 겐지가 보낸 옷을 받아들고 씁쓸한 답장을 남긴 채 멀리 떠났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겐지는 우울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가을에는 육아오를 잃고 겨울이 오니 우스쌤이마저 떠나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리 이별뿐일까? 겐지는 비밀 연애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작가로서 겐지의 이런 흑역사까지 굳이 밝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적었다가는 독자 여러분이 이거 완전 조잡된 영웅담 아냐? 라고 따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겐지의 실수를 낭낙히 기록하는 바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옛날 일본 권견에서 유가오라는 여자가 죽은 후 겐지가 너무 슬퍼서 크게 아팠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회복됐어요. 겐지는 유가오의 시녀 우콘에게서 그녀가 과거의 친구 토노추조와 살았고 예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아이를 몰래 키우기로 결심했죠. 한편 우스셈이라는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헤어지게 됐고 겐지는 유가오를 기리는 추모식을 올린 뒤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겐지는 지독한 열병에 걸려 며칠째 끙끙 앓고 있었다. 온갖 좋다는 약과 주문을 써봤지만 허사였다. 그때 누군가 북쪽 산에 아주 용한 도사가 산다고 귀띔했다. 주인님,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다가 병만 더 키우겠습니다. 겐지는 비밀리에 채비를 서둘렀다. 믿을 만한 하인 넷댓 명만 데리고 동트기 전 새벽길에 나섰다. 목적지는 산 깊은 곳이었다. 도시에선 이미 벚꽃이 다 졌지만 산속은 안개가 자욱하고 풍경이 신비로웠다. 겐지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바위 굴 속에 사는 도사는 견지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다. 아니, 귀하신 분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요. 제가 늙어서 내려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사는 엄살을 부리면서도 실력이 대단했다. 그가 기도를 올리고 약을 주자 겐지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치료가 끝나고 겐지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다. 산 아래쪽으로 울타리가 쳐진 깔끔한 집 한 채가 보였다. 저런 깊은 산 속에 누가 살고 있을까? 어떤 고위 승려가 은퇴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였다. 집 안에서 예쁘장한 아이들이 꽃을 꺾으러 우르르 나왔다. 어라? 스님 댁에 웬 소녀들이죠? 호기심이 발동한 겐지는 살금살금 울타리 쪽으로 내려가 집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는 한 수녀가 불경을 읽고 있었다. 40쯤 되어 보이는 귀티나는 부인이었다. 그때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방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는 낡은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 미모가 범상치 않았다. 겐지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정말 대박인데? 아이는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울먹거렸다. 할머니, 인우가 내 참새를 놓쳐버렸어. 내가 바구니에 잘 넣어뒀는데. 수녀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 녀석이 또 사고를 쳤군요. 애써 길들인 참새인데 까마귀한테 잡히지나 말아야 할 텐데. 아이의 유무의 소나군이 혀를 찼다. 얘야, 고작 참새 때문에 그러니?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너는 내 걱정은 안 하고 새 걱정만 하는구나. 수녀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얼굴을 감쌌다. 겐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세상에, 저 아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과 판박이잖아. 겐지가 짝사랑하는 후지스보 공주와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겐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그때 집주인인 승려가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 창가에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저기 위쪽에 겐지 왕자님이 와 계신다고요? 어머나, 그분이 우리를 보셨으면 어쩌죠? 수녀는 황급히 발을 내렸다. 겐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동굴로 돌아갔다. 완전 득템했어. 저런 보석 같은 아이가 있다니 어떻게든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날 밤 겐지는 승려를 통해 수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겐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저 아이를 데려와서 내 이상형으로 키우겠다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겐지는 수녀를 직접 만났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놀라시겠지만 저 아이를 제가 맡아서 기르고 싶습니다. 왕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 아이는 아직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예요.
왕자님 상대가 될 리가 없지요. 저는 진심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저 아이에게서 제 모습을 봅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어립니다. 수녀는 겐지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 겐지는 아쉬움을 삼키며 산을 내려와야 했다. 수도로 돌아온 겐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소녀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불에 큰 사건이 터졌다. 겐지가 짝사랑하던 후지스보 공주가 임신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아이의 아빠가 황제가 아니라 겐지라는 사실이었다. 이건 정말 끝장이다. 들키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겐지는 멘붕에 빠졌다.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후지스보 공주는 겐지를 철저히 피했다. 후지스보 공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겐지는 여전히 산속 그 소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겐지는 소녀의 할머니인 수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코레미스, 당장 그 집으로 가자. 겐지가 도착했을 때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수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겐지는 슬퍼하는 이유모 수연학원을 만났다. 주인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 어린 아가씨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데려가겠네. 오늘 당장. 네, 왕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 집은 낡고 위험해. 그리고 친아버지인 효부쿄 왕자 집으로 가면 계모한테 구박만 받을 거야. 내가 지켜주겠네. 겐지는 막무가내였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쳤다. 자, 가자. 겐지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할머니를 잃고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 아가씨,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아빠가 오셨어? 아이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겐지에게 달려갔다. 아빠는 아니지만 널 아주 많이 아끼는 사람이란다. 이제부터 나랑 같이 가자. 아이는 겐지의 품에 안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싫어. 졸려. 잘래. 아이가 겐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도망가지 마라. 할머니는 이제 안 계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왕자님, 아이한테 무슨 짓입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겐지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아이를 자신의 망토로 감쌌다. 문 닫아라. 오늘 밤은 내가 여기서 이 아이를 지키겠다. 사람들은 겐지의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겐지는 떨고 있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집에 가면 예쁜 인형도 많고 그림책도 잔뜩 있단다. 나랑 가면 재밌을 거야. 겐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는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겐지의 위험하고도 운명적인 동거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아이가 훗날 겐지의 평생 연인이 될 무라사키였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옛날 일본 구정에서 왕자 겐지는 심한 병에 걸려 산속도사에게 몰래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치료 후 산속집에서 예쁜 소녀를 보고 짝사랑하는 공주와 닮아서 데려와 키우고 싶어 제안했지만 할머니 수녀가 어린아이라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사이 공주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겐지라는 큰 비밀이 생겼고 겐지는 걱정에 시달렸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유모가 소녀를 어떻게 돌볼지 슬퍼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밤은 깊었지만 지금 겐지가 돌아간다고 해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졌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기를 보내는 아이를 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군. 겐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어. 이런 외진 곳에서 지내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야. 아버님께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49제가 끝날 때까진 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보통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돌보는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아이는 다른 사람 손에 자랐으니 아버지나 나나 낯설기는 마찬가지일 거야. 겐지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내가 그 아버지보다 아이를 훨씬 더 아낄 자신은 있어. 겐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방을 나섰다. 밖에는 짙은 하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풀 위에는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문득 겐지는 이것이 진짜 연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우울해졌다. 겐지는 예전에 자주 들르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목청 좋은 하인을 시켜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건방진 하인이 나와 문전박대하는 시 같은 대답만 남기고 쏙 들어가 버렸다. 겐지는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겐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겐지는 아이의 귀여운 말투와 행동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다. 점심때쯤 일어난 겐지는 아이에게 편지를 쓰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붓을 내려놓고 예쁜 그림들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그날 회부큐 왕제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방문을 위해 죽은 수녀의 집을 찾았다. 그곳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낡고 황량해 보였다. 이런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다니 정말 우울하겠군. 회부큐 왕자가 유모에게 말했다.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서 살면 안 돼. 당장 데려가야겠어. 내 집에는 방도 많으니까 자네도 거기서 시녀로 일하면 될 거야. 회풍교 왕제가 쇠나보를 꼬며 말했다. 아이가 거기 가면 훨씬 좋을 거야. 또래 친구들도 많거든. 왕자는 소녀를 불렀다. 그런데 겐지가 안아주었던 탓에 아이의 옷에서 겐지의 짙은 향기가 났다. 옷에서 참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근데 옷이 좀 칙칙하지 않니? 말을 뱉고 나서야 왕자는 아이가 상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망해했다. 내가 할머니께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할머니는 왠지 나를 멀리하시더군.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가 너무 슬퍼해서요. 마음을 좀 추스를 때까지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는 며칠 내내 슬픔에 잠겨 밥도 거의 먹지 않아 몹시 야위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이제 그만 울어라.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니 용감하게 견뎌야 해. 이제 내가 대신 돌봐주마. 하지만 날이 저물어 왕자는 돌아가야 했다.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싫어서 서럽게 울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늘이나 내일 너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마. 왕자가 떠난 뒤에도 아이는 계속 울었다. 자신의 미래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였던 할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아이고, 저렇게 계속 울기만 하니 어쩌면 좋아. 그때 코레미스가 도착했다. 겐지가 갑작스러운 궁궐의 호출 때문에 오지 못해 안타까워한다는 소식이었다. 코레미스는 겐지가 보낸 경비병들도 데리고 왔다. 이런 친절은 오히려 곤란해요. 아이 아버지가 알면 우리가 겐지님과 무슨 사이냐고 오해할 겁니다. 쇠너군이 다른 하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아버지에게 경비병들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쇠나보는 코레미스에게 하소연했다. 언젠가 아이가 겐지님의 부인이 될 운명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리잖아요. 겐지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쇠나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줄였다. 코레미스는 겐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돌아갔다. 보부를 들은 겐지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까봐 걱정되었다. 차라리 내 저택으로 데려오는 게 낫겠어. 겐지는 하루 종일 편지를 보냈다. 해질 무렵 코레미스가 다시 갔지만 소나고는 쌀쌀맞게 대답했다. 내일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기로 해서 바빠요. 손님 맞을 시간이 없습니다. 겐지는 구쿨에 있었지만 아오이 부인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해 우울했다. 그는 악기를 퉁기며 노래를 불렀다. 그때 코레미스가 돌아와 심각한 소식을 전했다. 아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겐지가 데려오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내가 납치범 취급을 받겠군. 차라리 선수를 치는 게 낫겠어. 겐지가 결단을 내렸다. 동틀 무렵에 가겠다. 수레를 준비하고 수행원 한두 명만 대기시켜. 겐지는 이것이 소문을 만들 거란 걸 알았다. 하지만 헤이북계 왕자가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았다. 겐지는 아오이 부인에게 대충 핑계를 대고 몰래 빠져나왔다. 집에 급한 일이 생각났어. 금방 다녀오리다. 겐지는 코레미스만 데리고 출발했다. 한참 문을 두드린 끝에 영문을 모르는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주인님이 기다리십니다. 아기 씨는 고이 주무세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기에 가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10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중요한 볼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겐지는 막무가내로 여인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안 됩니다. 다들 자고 있어요. 아이만 깨우러 온 거야.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어.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겐지는 서나보니 말릴 새도 없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잠결에
아이는 아버지가 온 줄 알았다. 가자. 아버지께서 너를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아이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다. 아버지가 오든 내가 오든 똑같은 거야. 켄지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코레미스와 소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맙소사. 대체 어쩌시려고요? 자네들이 아이를 보기 힘든 곳으로 보낸다기에 내가 직접 온 거야. 둘 중 한 명은 따라오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아버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발 기다려주세요. 다른 하인들은 나중에 오라고 해. 켄지는 수레를 대령시켰다. 아이는 엉엉 울고 있었다. 쇠나고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수레에 올라탔다. 켄지의 저택은 멀지 않았다. 그들은 동쪽 건물이 아닌 서쪽 건물 앞에 멈췄다. 켄지가 아이를 안고 내렸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들어오기 싫으면 가도 좋아. 아이는 안전하니 난 이걸로 만족해. 쇠나고는 망설였지만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 따라 들어봤다. 그녀는 핵폭후 왕자가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되어 기도를 올렸다. 서쪽 건물은 비어 있었지만 코레미스가 재빨리 병풍과 커튼을 쳐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잠자리에 든 아이는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 쇼나곤이랑 잘래. 유모랑 자기엔 이제 너무 크지 않니? 거기서 얌전히 자거라. 아이는 외로움에 한참을 울었다. 쇠나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렸다. 날이 발자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으리으리한 기둥과 장식 그리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마당의 모래가 아이의 눈을 사로잡았다. 여자들이 우글거리는 집이 아니라 조용한 곳이라 아이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사람이 왔나 봐. 대단한 분이시겠지? 목욕물과 아침밥이 들어왔다. 켄지는 느긋하게 일어났다. 아이가 심심하겠어. 동쪽 건물에서 어린 여자 아이들을 좀 데려오너라. 켄지는 일부러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들 4명을 골라오게 했다. 무라사키는 켄지의 옷을 덮고 자고 있었다. 켄지가 아이를 깨웠다. 이제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하면 이렇게 데려왔겠니. 착하게 굴어야지. 그렇게 켄지의 조기 교육이 시작되었다. 켄지는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고 느꼈다. 그는 예쁜 그림과 장난감을 잔뜩 가져다주며 아이를 기쁘게 했다. 아이는 낡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웃고 떠드느라 슬픔을 잊은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아이는 정원으로 나갔다. 반짝이는 꽃밭과 연못을 보며 아이는 이곳이 꽤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켄지는 굴풀에도 가지 않고 아이와 놀아주었다. 그는 아이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쳤다. 자, 너도 한번 써보렴. 아직 잘 못 써요. 켄지가 가르쳐주자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글을 썼다. 서툴지만 켄지는 그 모습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아, 망쳤어. 아이가 쓴 시는 할머니의 필체와 꼭 닮아 있었다. 켄지는 아이가 조금만 배우면 아주 훌륭해질 거라 확신했다. 그들은 인형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켄지는 잠시나마 자신의 걱정거리를 잊을 수 있었다. 한편 아이를 데리러 온 회폭큐 왕자는 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몹시 당황했다.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왕자는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허탈하게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옛집의 하인들도 하나둘 켄지의 저택으로 모여들었다. 무라사키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냈다. 가끔 밤이 되면 아이는 할머니 생각에 울기도 했다. 하지만 얼굴도 잘 모르는 아버지는 찾지 않았다. 이제 아이에게는 새 아빠 겐지가 있었다. 겐지가 돌아오면 아이는 제일 먼저 달려나가 그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다.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었다. 아이가 더 크면 질투를 하거나 삐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겐지에게 최고의 장난감이요 위안이었다. 물론 진짜 딸이었다면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없었겠지만 겐지는 그런 도덕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대 일본 구정에서 사는 귀족 경지는 할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어린 소녀를 방문해 위로해주지만 떠나기 아쉬워하며 아이를 더 돌보고 싶어해요. 소녀의 아버지인 왕자가 낡은 집에 사는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소녀는 너무 슬퍼서 울기만 하고 거부하죠. 겐지는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고 싶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낼까봐 고민하며 선수를 치기로 생각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유가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겐지는 깊은 우울함에 빠져 있었다. 겐지는 그녀를 잊으려 다른 여인들을 만나보았지만 모두 지나치게 도도하거나
차가울 빔이었다. 유가오 같은 여인은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 켄지는 신분이 낮더라도 숨김없이 만날 수 있는 순수한 여인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가 아끼는 유모의 딸인 류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히타치 영주님의 따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주 외롭게 지내고 계세요. 어떤 분인가? 본 적이 있나? 워낙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셔서요. 밤에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라고는 검은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은고라. 그분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군. 아버지가 명인이셨으니 실력이 대단할 거야. 글쎄요. 굳이 찾아가서 들으실 정도는 아닐 텐데요. 너무 그러지 마. 구름 뒤에 달이 숨는 밤에 몰래 가서 들어볼 테니 네가 도와줘. 묘불은 내키지 않았지만 켄지의 끈질긴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느 밤 켄지와 묘부는 낡고 허름한 히타치궁 저택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요. 그냥 가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 가서 연주 좀 해달라고 부탁해봐. 묘부는 켄지를 자신의 방에 남겨두고 공주에게 갔다. 공주는 창가에 앉아 매와 향기를 맡고 있었다. 공주님, 오늘 같은 밤에는 검은고 소리가 참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빠서 그동안 연주를 통 못 들었네요. 공주는 수줍어하며 검은고를 잡았다. 연주 실력은 평범했지만 악기 자체가 훌륭해서 듣기에 나쁘지 않았다. 이런 낡은 저택에 홀로 사는 공주라니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 같군. 켄지는 호기심이 생겨 공주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졌다.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류부는 켄지가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기를 바랐다. 공주가 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연주가 너무 짧아서 아쉽네. 얼굴이라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게. 안 돼요. 그분은 워낙 낯을 가리셔서 낯선 남자 앞에 절대 나서지 않으실 거예요. 켄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택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대나무 울타리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지? 공주의 다른 연인인가? 자세히 보니 그는 켄지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토노추조였다. 토노추조는 켄지가 몰래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낡은 옷으로 변장하고 뒤따라온 것이었다. 날 구경을 혼자만 하시다니 너무하시군요. 자네가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네. 정말 대단한 정성이야. 위험하게 호위 무사도 없이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켜드려야죠. 두 사람은 켄지의 마차에 함께 탔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피리를 불며 합주를 했고 켄지의 저택에 도착해서도 늦게까지 음악을 즐겼다. 그날 이후 토노추조는 그 낡은 저택의 공주를 제멋대로 상상하며 사랑에 빠진 척했다. 켄지가 저렇게 공들이는 걸 보면 분명 대단한 미인일 거야. 내가 먼저 꼬셔봐야지. 켄지와 토노추조는 경쟁하듯 공주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공주는 답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답장이 통없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에이, 관두자. 토노추조는 금방 포기했지만 켄지는 오기가 생겼다. 묘부, 도대체 공주님은 왜 답장이 없는 거야? 내가 가벼운 사람처럼 보여서 무시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워낙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수줍음이 많으셔서 그래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켄지는 다시 묘부를 불러 공주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졸랐다. 답장이 없으면 내가 직접 가서 마음을 전하겠네. 도와주게. 묘부는 난처했지만 켄지의 부탁을 계속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8월 20일 무렵 달이 밝은 밤이었다. 켄지는 다시 그 낡은 저택으로 몰래 들어갔다. 공주님 겐지, 왕자님이 오셨어요. 문 너머로라도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어머, 난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공주는 어린아이처럼 당황하며 방구석으로 도망쳤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결국 공주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문 뒤에 앉았다. 오랫동안 공주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공주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계속되자 켄지는 슬슬 화가 났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오. 보다 못한 하녀 지주가 공주 대신 재치 있는 시를
의퍼 분위기를 수습했다. 겐지는 공주가 직접 대답한 줄 알고 기뻐하며 잠긴 문을 살짝 밀었다.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겐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겐지는 공주를 만났다. 하지만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고 공주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굴었다. 정말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구나. 겐지는 큰 실망감을 안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 후 겐지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한동안 공주를 찾지 않았다. 공주의 시녀들은 겐지가 다시는 오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했다.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겐지는 문득 공주가 생각났다. 그래도 내가 너무 매정했지. 한번 가보자. 겐지가 다시 저택을 찾았을 때 공주는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아침, 날이 밝아오자 겐지는 공주를 밝은 곳으로 데리고 나왔다. 나와서 저 눈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때 겐지는 처음으로 공주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아니, 저게 뭐지? 겐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공주는 앉은 키가 무척 컸고 말라빠진 몸매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녀의 코였다. 불교 그림에 나오는 흰 코끼리의 코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얼굴은 눈처럼 하얀데 코끝만 빨갛다니. 그녀는 아주 오래 유행해 진한 낡은 검은색 모피를 걸치고 있어 마치 고대 유물 같았다. 너무 빤히 쳐다보면 실례겠지.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어. 겐지는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이제 우리 사이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군요. 하하. 겐지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겐지는 눈 속에 핀 붉은 꽃을 보며 공주의 코를 떠올렸다. 정말 특이한 분이야. 못생겼지만 왠지 모르게 불쌍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군. 겐지는 공주에게 비단과 솜 같은 생필품을 잔뜩 보내주었다. 그는 그녀를 스웨스 모아나 공주, 즉 붉은 꽃 공주라고 부르기로 했다.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었다. 어느 날 묘부가 겐지에게 공주가 보낸 선물을 가져왔다. 이걸 전해드리기가 참 부끄럽네요. 그것은 촌스러운 색깔의 낡은 남자 옷이었다. 공주가 직접 지은 서튼 시도 함께 있었다. 이런 옷을 나보고 입으라고? 그리고 이 시는 또 뭐야? 운율이 하나도 안 맞잖아. 겐지는 어이없어하며 웃었다. 묘부, 이 붉은 꽃 같은 옷은 사양하겠네. 코끝이 붉은 그분에게나 어울리겠어. 겐지는 발리로 고급스러운 옷감과 함께 그녀의 빨간 코를 은근히 놀리는 시를 써서 보냈다. 하지만 눈치 없는 공주와 늙은 시녀들은 겐지의 선물을 받고 마냥 기뻐했다. 어머나, 왕자님이 우리 공주님 시에 감동하셨나 봐. 겐지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어린 무라사키와 놀아주었다. 겐지는 그림 속 여자의 코를 빨갛게 칠하며 장난을 쳤다. 내가 만약 이렇게 못생겨지면 넌 나를 싫어할 거니? 겐지는 자신의 코에도 빨간 칠을 하고 거울을 보았다. 그 잘생긴 얼굴이 순식간에 우스꽝스럽게 변했다. 으앙, 싫어요. 얼른 지워요. 잘 안 좋아지는데 어쩌지? 황제 폐하께 이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하나? 무라사키는 울샘을 지으며 종이로 겐지의 코를 박박 문질러 바꿨다. 겐지는 붉게 핀 매화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붉은 꽃이라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옛날 일본 도정에서 살아나던 유가오가 죽은 후 슬픈 겐지 왕자가 외로운 공주를 만나고 싶어해요. 겐지는 유모의 딸 묘부 도움으로 몰래 공주의 집에 가서 검은고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지만 친구 토노추조도 따라와서 둘 다 공주에게 편지를 보내요. 공주는 수줍음이 많아 답장도 안 하고 겐지가 다시 찾아가도 문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겐지가 짜증이 나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어느덧 10월, 신무월이 되었다. 황제는 단풍 구경을 위해 주작원으로 행차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할 예정이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그 멋진 광경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몹시 아쉬워했다. 황제 역시 사랑하는 후지스보가 이 구경거리를 놓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황제는 국벌란에서 대대적인 리허설을 열기로 결정했다. 겐지 왕자가 파트너인 토노추조와 함께 청에 파라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토노추조 역시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가졌지만 겐지 옆에서는 그저 평범해 보일 뿐이었다. 마치 활짝 핀 벚꽃 옆에 서 있는 투박한 소나무 같았다. 석양빛이 겐지를 비추는 순간 음악 소리가 커졌다. 겐지의 발놀림은 섬세했고 고개짓은 예술이었다. 그가 노래를 부르자 그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새가 지저귀는 듯했다. 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황제의 눈 감아져 촉촉해졌다. 지켜보던 귀족들과
왕자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음악이 바뀌고 춤이 절정에 달하자 겐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그 모습은 빛나는 겐지라는 별명 그 자체였다. 하지만 코키된 부인은 의붓 아들인 겐지가 칭송받는 꼴이 연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머, 너무 아름다워서 탈이네. 저러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데려가겠어. 젊은 부녀들은 코키된 부인의 가시돋친 말에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후지스보는 겐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와 나눈 금지된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 춤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꿈을 꾸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황제가 후지스보의 방을 찾았다. 오늘 리허설에서 청해파 춤은 정말 완벽했소. 후지스보가 대답을 못하자 황제가 다시 물었다. 네, 정말 훌륭했습니다. 파트너였던 토노 주조도 꽤 잘하더군. 역시 귀족들의 춤에는 전문 댄서와는 다른 기품이 있어. 그들이 리허설에 이렇게 공을 들인 건 아마도 그대가 본 무대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겐지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리허설은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당신 생각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후지스보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당신의 긴 소매가 흩날릴 때마다 제 마음도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겐지는 그녀의 답장을 받고 띠듯이 기뻐다. 그는 편지를 성스러운 경전처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밝았다. 호수 위로 음악을 연주하는 배들이 떠다니고 화려한 출판이 벌어졌다. 단풍이 우거진 나무 아래서 겐지가 춤을 추자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는 이들에게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다. 겐지의 머리에 쓴 단풍대니 바람에 흩어지자 좌대신이 국화꽃을 꺾어 다시 장식해 주었다. 겐지의 마지막 춤은 리허설 때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겐지는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 친구인 토노 추조와 다른 귀족들도 덩달아 승진의 기쁨을 누렸다. 축제가 끝나고 겐지는 어린 무라사키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겐지의 아내 아오이는 남편이 여자를 데려와 살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아주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오이는 겐지를 더욱 차갑게 대했고 겐지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지쳐 밖으로 나돌았다. 겐지는 무라사키를 정성껏 돌봤다. 그는 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마치 딸처럼 아껴주었다. 무라사키는 가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슬퍼했지만 겐지가 오면 금세 밝아졌다. 하지만 겐지가 며칠씩 국궐이나 본가에 머물 때면 아이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다. 겐지는 그런 무라사키를 보며 자신이 마치 엄마 잃은 아이를 방치하는 나쁜 아빠 같다고 느꼈다. 시간이 흘러 새해가 되었다. 겐지는 새해 인사를 가기 전 무라사키의 방에 들렀다. 이제 너도 한 살 더 먹었으니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무라사키는 겐지가 가는 것이 싫어서 장난감들을 늘어놓았다. 어제 친구가 놀다가 내 인형집을 부수고 갔어요. 지금 고치는 중이에요. 저런 짓거진 녀석 같으니 내가 사람을 시켜 고쳐주마. 새해 첫날부터 울면 안 되지. 유모이 소나곤이 옆에서 혀를 찼다. 이제 10살이나 되었으니 인형놀이는 그만하세요. 서방님이 될 분 앞에서 의젓하게 행동해야죠. 무라사키는 그제야 겐지가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젊고 잘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겐지는 인사를 마치고 아오이가 있는 본가로 향했다. 아오이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새해도 되었는데 조금만 더 상냥해질 수는 없소? 당신이 웃어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아오이는 겐지가 딴 살림을 차렸다고 오해하고 있었기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겐지는 아오이의 아버지인 좌대신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시 길을 나섰다. 겐지는 후지스보 공주의 집으로 향했다. 후지스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다. 후지스보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드디어 2월이 되어서야 후지스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황제는 딘듯이 기뻐했지만 후지스보는 불안에 떨었다. 그 아이는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겐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황제는 아이를 보자마자 감탄했다.
내가 많은 자식을 뒀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이구나. 겐지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아. 그 말을 들은 겐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기쁨과 두려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제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후지스본은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빌었다. 겐지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라사키의 방을 찾았다. 겐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편한 옷차림으로 피리를 불며 들어갔다. 무라사키는 겐지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고 토라져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이런 짓궂은 꼬마 아가씨 같으니 너무 튕기면 매력 없단다. 겐지는 검은고를 가져와 무라사키에게 연주를 부탁했다. 무라사키가 작은 손으로 열심히 연주하자 겐지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정말 잘하는구나. 음악적 재능이 있어. 밤이 깊어지자 시종들이 겐지에게 외출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무라사키는 다시 시무룩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나도 가기 싫단다. 하지만 그 무서운 분이 화를 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널 누가 돌보겠니? 겐지는 아이를 달래다가 결국 외출을 포기하고 그날 밤은 무라사키 곁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어느 비오는 날 밤이었다. 겐지는 심심풀이로 나이든 군녀인겐 노나이시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 구녀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젊고 매력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겐지가 그녀와 대화하고 있을 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겐지는 깐깐한 고위 관리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 병풍 뒤로 숨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친구인 토노추조였다. 토노추조는 겐지가 숨어있는 걸 눈치채고 장난을 치기로 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병풍을 걷어치웠다. 아이고, 사람 살려.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화려하게 화장한 늙은 관여가 두 젊은 귀공자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는 꼴은 정말 볼만했다. 너였냐? 간 떨어질 뻔했잖아. 이 옷 좀 입자. 어림없지. 네 비밀을 잡았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 두 사람은 서로의 겉옷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옷이 찢어지고 나서야 둘은 님낄거리며 헤어졌다. 다음날 두 사람은 조정에서 마주쳤다. 서로 진지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 7월이 되어 주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후지스보 공주가 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겐지는 화려한 행렬 속에서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절망했다. 이제 그녀는 구름 위의 존재가 되어버렸어. 다시는 닿을 수 없겠지. 세월이 흐를수록 후지스보가 낳는 아들은 겐지를 쏙 빼남아갔다. 새 황후는 불안해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두 미남자가 서로 닮았다고만 생각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이 서로 닮은 것처럼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고대 일본 구정에서 황제가 가을 단풍 축제를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후지스보가 못 가서 구산에서 리허설을 열었어요. 겐지 왕자가 춤을 추자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곡희된 부인은 질투하고 후지스보는 겐지와의 비밀 사랑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실제 축제에서 겐지의 춤이 더 화려해 모두가 울었고 겐지는 승진했지만 어린 무라사키를 데려오자 아내 아오이가 화를 냈어요. 겐지는 무라사키를 딸처럼 돌보며 새해를 맞았지만 아이는 가끔 외로워했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2월 20일쯤 황제는 남쪽 정원 커다란 벚꽃나무 아래에서 시즈띠 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다행히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했다.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왕족과 귀족 그리고 전문 시인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시의 주제를 정했다. 겐지는 맑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뽑은 글자인 봄을 크게 외쳤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멋진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 다음 차례인 토노추조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잔뜩 폼을 잡고 나섰다. 저 토노추조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주 우아하게 자신의 이름과 관지를 말하며 시를 읊었다. 반면에 전문 시인들은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황제와 황태자가 시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전문가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껴 멘붕에 빠진 것이다. 해가 질 무렵 본격적인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다. 황태자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겐지에게 머리 화환을 씌워주었다. 겐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춤 한번 춰보거라. 겐지는 거절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겐지가 소매를 펄럭이며 파도춤의 한 대목을 추자 좌중이 숨을 죽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춤선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겐지를 싫어하던 좌대신조차 눈물을 훔쳤다. 토노츠조는 어디 있느냐? 토노츠조가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와 보들 춤을 췄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엄청나게 연습했는지 겐지보다 훨씬 긴 춤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황제는 토노츠조의 춤에 감동하여 겉옷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다른 젊은 귀족들도 나와 춤을 췄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겐지가 지은 시가 낭독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황제는 겐지를 보며 아빠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후지스보 공주조차 겐지를 훔쳐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렇게 멋진 아이를 쿠키된 부인은 왜 그렇게 미워할까?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었다. 술기운이 오른 겐지는 달빛이 너무 예뻐서 그냥 잠들기가 아쉬웠다. 당시 귀족들의 집은 복도가 길고 방이 많아 문단속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겐지는 살금살금 후지스보 공주의 방 쪽을 기웃거렸지만 문이 꽉 잠겨 있었다. 역시 빈틈이 없군. 겐지는 발길을 돌려 코키된 부인의 궁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코키된 부인의 궁 세 번째 방의 덧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코키된 부인은 황제와 함께 있으니 방이 비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던데. 겐지는 난간을 타고 올라가 안을 들여다봤다. 그때 안쪽에서 아주 앨대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평범한 하녀가 아니라 귀한 집아가씨가 분명했다. 그녀는 오버로즈 키오라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겐지 쪽으로 다가오자 겐지는 엉겁결에 그녀의 소매를 확 잡았다. 구악, 누구세요? 쉿, 놀라지 마시오. 달빛도 흐릿한 이 밤에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오. 겐지는 능숙하게 멘트를 날리며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고 문을 닫았다. 저쪽에 사람이 있어요. 아가씨, 난 수상한 사람이 아니오. 내 목소리를 들어보시오. 여인은 그제야 상대가 그 유명한 겐지라는 걸 알고 안심했다. 겐지는 술기운에 대담해졌고 여인은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저항하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름이 뭐요? 편지라도 하려면 알아야 하지 않겠소? 이름은 덧없는 것. 우리가 계속 만날 인연이라면 굳이 알 필요 없지 않을까요? 여인의 재치 있는 대답에 겐지는 피식 웃었다. 맞는 말이오. 내가 어리석었군. 겐지가 시를 한 수 입으려는 찰나 옆방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코키된 부인을 모시러 갈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서로의 부채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겐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자는 척을 했다. 속으로 이 인간 또 어디서 밤새우고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겐지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아가씨는 분명 코키된 부인의 여동생 중 하나일 텐데 5째인가? 6째인가? 6째 여동생은 곧 황태자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만약 6째라면 정말 골치 아픈데. 겐지는 그녀에게 푹 빠져버린 것 같았다. 다음날 겐지는 신복인 요시키오와 쿠레미스를 불러 코키된 부인의 집을 감시하게 했다. 코키된 부인의 여동생들이 마차 세대에 나눠 타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다. 만약 우대신이 이 사실을 알면 겐지는 끝장날 수도 있었다. 겐지는 그녀가 준 부채를 꺼내 보았다. 흐릿한 달이 물에 비친 그림이 그려진 벚나무 부채였다. 겐지는 부채에 시를 적으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한편 겐지의 아내 아오이는 여전히 겐지에게 쌀쌀맞았다. 겐지는 아오이의 차가운 반응에 답답해하며 검은고를 연주했다. 이번 연애는 정말 대단했어.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춤을 췄을 텐데 말이야. 아오이의 아버지인 좌대신이 눈치 없이 겐지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시간이 흘러 3월 20일쯤 우대신의 집에서 활쏘기 대회가 열렸다. 이어서 등나무 꽃잔치도 함께 진행되었다. 우대신은 겐지가 오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보내 초대했다. 황제도 겐지에게 가보라고 권했다. 그 집에 네 이복 여동생들도 살고 있으니 가서 얼굴 좀 비추렴. 겐지는 아주 늦게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는 붉은색 겉옷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화려하고 멋진지 사람들의 시선을 싹쓸이했다.
겐지의 등장만으로 파티 분위기가 확 살아났다. 밤이 깊어지자 겐지는 술 기운을 핑계로 슬쩍 자리를 떴다. 그는 쿠키된 부인의 여동생들이 있는 방 쪽으로 향했다. 여인들은 창가에 모여서 파티를 구경하고 있었다.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피신 좀 왔습니다. 겐지는 뻔뻔하게 여인들의 방 커튼을 젖혔다. 어머, 피신이라뇨? 가난한 친척들이나 하는 소리를 하시네요. 여인들의 말투를 보니 신분이 높은 아가씨들이 분명했다. 방 안에서는 비싼 향기 냄새가 났고 비단 옷자락 소리가 들렸다. 겐지는 지난밤에 그녀가 이 안에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장난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시카와라네. 고려 사람이 내 부채를 가져갔네. 원래는 허리띠라는 가사였지만 겐지가 슬쩍 부채로 바꿔 부른 것이었다. 어머, 가사가 틀렸잖아요. 고려 사람이 무슨 부채를 가져가요? 한 여인이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는 겐지가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는 여인이 있었다. 겐지는 커튼 뒤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오늘 활쏘기 대회에서 내 화살은 빗나갔지만 내 마음의 화살은 당신을 찾았소. 그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마음의 화살이라니. 빗나간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다. 바로 그 목소리였다. 겐지는 드디어 그녀를 찾아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그녀는 곧 황태자와 결혼할 몸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옛날 일본 황궁에서 황제가 벚꽃 아래 시집기와 춤추기 파티를 열었어요. 젊은 귀족 겐지가 봄 주제로 멋진 시를 읽고 파도춤을 추니 모두가 감탄하고 눈물까지 흘렸고 토노츠조도 버들춤으로 황제에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밤에 기퍼 겐지가 술에 취해 몰래굿으로 가다 코키된 부인의 방에서 노래 부르는 예쁜 여인을 만나 비밀 시간을 보냈고 새벽에 부채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자 겐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게다가 겐지의 승진으로 책임이 무거워지자 그가 몰래 만나던 여인들은 겐지가 자신들을 버렸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운명의 장난인지 겐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그를 완전히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로쿠조 부인의 딸이 2세의 처녀로 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겐지의 냉대함에 상처받은 로쿠조 부인은 딸을 핑계로 수도를 떠나 2세로 가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이 소문은 곧 전 황제의 귀에도 들어갔다. 전 황제가 겐지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다. 네가 함부로 행동해서 죽은 내 동생의 가족에게 흠을 남기다니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그 불쌍한 모녀의 명예를 지키도록 해라. 계속 그렇게 가볍게 굴다가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다. 겐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겐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님께서 내가 저지른 더 끔찍한 비밀을 아신다면 기절하실지도 몰라. 한편 아오이 공주는 임신 중이라 몸이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겐지의 바람기는 여전했고 아오이 공주는 이제 화낼 기운도 없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2세의 처녀를 위한 정화의식이 열리게 되었다. 황제는 겐지를 행렬의 호위 책임자로 임명했고 사람들은 겐지를 보러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아오이 공주는 몸이 좋지 않아 갈 생각이 없었지만 시녀들이 성화를 부렸다. 아오이님, 다들 겐지님을 보러 난리인데 정작 부인께서 안 가시면 말이 됩니까? 그럼 잠깐 다녀올까? 아오이 공주는 뒤늦게 축제 행렬을 보러 나섰다. 하지만 이미 좋은 자리는 구경꾼들의 마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낡았지만 기품이 있는 마차 2대가 눈에 띄었다. 바로 로쿠조 부인이 남들 몰래 구경을 나온 곳이었다. 아오이 공주의 하인들이 소리쳤다. 이봐, 거기 비켜. 우리 아오이 마님 자리다. 로쿠조 부인의 하인들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우리도 신분 높은 분을 모시고 있다. 먼저 온 건 우리야. 술에 취한 아오이 공주의 하인들이 로쿠조 부인의 마차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로쿠조 부인의 마차가 부서지며 구석으로 처박혔다. 로쿠조 부인은 사람들 틈에 끼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겐지님을 보러 온 게 실수였어. 황궁의 정원. 슬픔의 비가 내리는 밤. 겐지의 작별이 시작된다. 펜지 꽃을 꺾어 어머니께 보내니
용담의 향기 아오이의 미소 떠올려 이 꽃 보며 우리 사랑 기억해 주오 슬픈 눈빛 가슴에 새긴 약속 어린 아들 품에 안고 속삭이네 살아있는 한 너희 버리지 않으리 아오이를 위해 영원히 지키리라 아오이여 왜 떠났는가 이 밤에 비바람 몰아치네 내 마음 찢어 발기네 작별의 눈물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네 조인으로 가지만 영혼은 여기에 아오이여 영원히 영원히 슬픔의 노래 하늘에 울려 퍼지네 유품 정리하며 긴 밤을 지새우네 하녀에게 말하네 따뜻한 손길로 어린 왕자님 우리만의 빛이야 힘을 내자 함께 견디리라 자 대신 어른 손에 붙잡고 우네 늙은 눈물 이 슬픔 견디기 힘들어 네가 떠나면 마음 황량해지리 아오이여 왜 떠났는가 이 밤에 비바람 몰아치네 내 마음 찢어 발기네 작별의 눈물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네 조인으로 가지만 영혼은 여기에 아오이여 영원히 영원히 슬픔의 노래 하늘에 울려 퍼지네 자네는 곧 다시 오리다 약속하노라 이 슬픔 이기리라 시녀들의 울음 바람에 흩어지네 이고 영원히 변하리 예전 같지 않으리 하지만 사랑은 살아 숨쉬네 아오이여 왜 떠났는가 이 밤에 비바람 몰아치네 내 마음 찢어 발기네 작별의 눈물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네 조인으로 가지만 영혼은 여기에 아오이여 영원히 영원히 슬픔의 노래 영원히 울려 퍼지네 아오이여 기억하리 잠시 후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다. 겐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구석에 처박힌 로쿠조 부인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로쿠조 부인은 억울함과 비참함에 눈물을 쏟았다.
집으로 돌아온 견지는 이 소동을 전해 듣고 로쿠조 부인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일이 참 꼬이는군. 겐지는 기분 전환을 위해 자신의 저택으로 가서 어린 무라사키를 만났다. 우리 꼬마 아가씨 잘 있었어?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네. 겐지는 무라사키의 머리카락을 직접 다듬어주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다. 하지만 로쿠조 부인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겐지에 대한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마음의 병을 얻었다. 그 무렵 아요이 공주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악령이 쓰인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했고 온 집안이 공포에 휩싸였다. 유명한 승려들을 불러 기도를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건 분명 산 사람의 원혼, 생명이 시인 거야. 모두들 겐지가 만났던 여인들, 특히 로쿠조 부인을 의심했다. 로쿠조 부인은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이 아오이 공주를 괴롭히는 악몽을 꿨다. 설마 내 영혼이 정말로 몸을 빠져나가 그 여자를 괴롭히는 걸까? 끔찍해. 아오이 공주의 산통이 시작되자 고통은 극에 달했다. 승려들의 기도가 절정에 달하자 아오이 공주의 입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잠깐, 기도를 멈춰주세요. 겐지님께 할 말이 있어요. 겐지가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오이, 너무 힘들어 보여. 하지만 그녀는 아오이 공주가 아닌 전혀 다른 눈빛으로 겐지를 바라보았다. 기다리다 지쳐 내 영혼이 타버릴 것만 같아요. 그 목소리와 말투는 분명 로쿠조 부인의 것이었다. 겐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금 누구십니까? 당신은 아오이가 아니군요. 그 순간 아오이 공주가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아들을 낳았다. 집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겐지는 끔찍했던 비미 현상을 잊으려 애쓰며 아기를 돌보았다. 며칠 후 아오이 공주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겐지가 말을 건넸다. 이제 좀 살 것 같소? 당신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니 어서 일어나야지. 겐지는 다정하게 아오이 공주를 간호했다. 겐지가 황권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급한 전갈이 왔다. 겐지님, 큰일 났습니다. 아오이 마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십니다. 겐지가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오이 공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가 싸늘한 주검이 되다니 겐지는 망연자실했다. 화장터의 연기 속으로 아오이 공주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겐지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와 진작 마음을 터놓고 지냈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구나. 창리가 끝나고 겐지는 집에 틀어박혀 불법만 들였다. 어느 날 밤안개긴 정원에 로쿠조 부인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겐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영혼이 정말 아오이를 죽인 걸까? 겐지는 답장을 보냈지만 로쿠조 부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겐지는 친구 토노초조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자네가 이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네. 아오이도 저 세상에서 자네 마음을 알 거야. 그녀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온통 어둠뿐인 것 같네. 겐지는 정원에 핀 용담꽃을 꺾어 아오이 공주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이 꽃을 보며 우리 아오이를 기억해 주세요. 겐지는 남겨진 어린 아들과 시녀들을 보며 다짐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아오이를 위해서라도. 겐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오이 공주가 아끼던 하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이제 어린 왕자님을 돌볼 사람은 우리뿐이야. 힘을 내자. 그날 밤 겐지는 아오이 공주의 유품을 정리하며 긴긴 밤을 지새웠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옛날 일본 황궁에서 겐지라는 멋진 신사가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사랑했던 여인 로쿠조 부인이 화가 나서 딸을 데리고 떠나려 해요. 로쿠조 부인이 겐지의 행렬을 몰래 보러 왔는데 겐지의 아내 아오이의 하인들이 마차를 거칠게 밀쳐서 로쿠조 부인이 모욕을 당하고 슬퍼해요. 로쿠조 부인의 원한이 아오이에게 씌어 아오이가 아프게 되지만 아오이는 무사히 아들을 낳아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겐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자신의 집인 니조인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다. 하인들이 마차를 준비하고 겐지가 떠날 채비를 하자 마치 그를 붙잡으려는 듯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아오이의 아버지인 좌대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겐지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늙고 약해진 모습이었다. 늙으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네만 이 끔찍한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군. 자네가 떠나면 이 늙은이의 마음은 더욱 황량해질 걸세. 겐지는 장인어른을 위로하며 곧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시녀들은 겐지가 떠나면 이곳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서글피 울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오이가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서먹해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으니 더 자주 들르겠습니다. 겐지는 아오이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녀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렇게 겐지는 빗속을 뚫고 자신의 저택인 니조인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아오이의 집과는 달리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다. 시녀들은 겐지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무라사키였다. 겐지는 서쪽 별관으로 가서 무라사키를 만났다. 그녀는 몰라보게 성숙해져 있었다. 그동안 키가 훌쩍 컸구나. 정말 아름다워졌어. 무라사키는 오랜만에 보는 겐지가 낯설어 고개를 돌렸다. 금불 아래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겐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후지스보와 판박이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하구나. 내일부터는 하루 종일 네 옆에 있을 테니 지겨워질지도 몰라. 유모인 손하고는 겐지의 다정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혹시 그가 다른 귀족 여인과 재혼하여 무라사키를 잊지 않을까 걱정했다. 다음 날부터 겐지는 정말로 하루 종일 무라사키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거나 글자 맞추기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겐지는 무라사키가 이제 어린아이 티를 벗고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무라사키는 겐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겐지는 일찍 일어나 무라사키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베개맛에 편지 상자를 두고 나왔다. 잠에서 깬 무라사키는 상자를 발견하고 편지를 읽었다. 겐지가 쓴 시에는 이제 더 이상 오누이 사이가 아닌 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무라사키는 멘붕에 빠졌다. 겐지가 자신을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잠시 후 겐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디 아프니? 나랑 바둑 두지 않을래? 무라사키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다. 겐지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며 말했다. 왜 이렇게 삐져 있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세상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 무라사키는 정말로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겐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조차 귀엽게 느껴졌다. 그날 밤 겐지는 신복인 코레미스를 불렀다. 코레미스, 이 떡들은 치워버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가져오게. 단, 종류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말이야. 오늘은 날짜가 안 맞거든. 당시에는 결혼 후 3일째 되는 날 밤에 부부가 함께 떡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겐지는 은근슬쩍 결혼 의식을 치르려 한 것이다. 눈치 빠른 코레미스는 겐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미소 지었다. 역시 시작이 중요하죠. 때디의 날이 딱 좋겠습니다. 떡은 몇 개나 준비할까요? 3으로 나눠보면 답이 나올 걸세. 코레미스는 겐지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감탄하며 물러갔다. 겐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떡을 준비했다. 다음 날 밤, 코레미스는 떡이 담긴 향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손아분 대신 그녀의 딸인 벤에게 상자를 건넸다. 이걸 아가씨 베개 맛에 드세요. 아주 운이 좋은 떡이니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벤은 떡 상자를 무라사키의 베개 맛에 밀어 넣었다. 다음날 아침, 시녀들이 이 상자를 발견하고 수군거렸다. 시녀들은 겐지가 무라사키와 비밀리에 결혼 의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머나, 세상에. 드디어 우리 아가씨가 겐지님의 정실 부인이 된 거야? 세나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미리 기띔해주지 않은 견지에게 살짝 서운함을 느꼈다. 결혼 후 겐지는 무라사키에게 푹 빠져 지냈다. 친구들의 모임도 거절하고 황꽃에도 잘 가지 않으려 했다. 우드 씨는 자신의 막내딸인 오보로즈 키오를 겐지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지만 겐지를 싫어하는 코키덴 테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겐지는 이제 한 사람에게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무라사키의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하지만 무라사키는 여전히 겐지를 대하는 것이 어색했다. 겐지가 장난을 쳐도 그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곤 했다. 너는 마치 우리가 친구였던 시절은 다 잊어버린 사람 같구나. 왜 이렇게 낯을 가리니?
어느덧 해가 바뀌고 새해 첫날이 되었다. 켄지는 인사를 드리러 다시 아오이의 집인 좌대신의 저택을 찾았다. 좌대신은 사위의 방문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 아오이의 옛 방에는 그녀의 옷걸이가 텅 빈 채로 남아있어 쓸쓸함을 더했다. 아오이의 어머니로부터 편지와 함께 새 옷이 도착했다. 눈물 때문에 색을 잘 맞추지 못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겐지는 그 옷의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장모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입기로 했다. 장모님, 새봄을 맞아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추억이 떠올라 차마 뵙기가 힘드네요. 겐지와 아오이의 어머니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깊은 슬픔을 나누었다. 비록 아오이는 떠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겐지는 아내 아오이가 죽은 집을 슬프게 떠나 자신의 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훌쩍 자란 무라사키를 만나 사랑을 느끼고 편지로 마음을 전한 뒤 비밀리에 결혼 의식을 치렀어요. 옛날 일본 부정에서 결혼할 때 먹는 떡을 이용해 은근히 의식을 했고 시녀들도 깜짝 놀랐지만 기뻐했어요. 겐지는 무라사키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푹 빠졌지만 무라사키는 아직 어색해하며 장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